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네 번째 이야기 5번 박스석. 아르망 몽샤르맹이 남긴 회고록은 어찌나 방대한지, 특히 그가 공동 운영을 하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과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 말고 오페라 극장 자체에 관해 달리 몰두할 시간이나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는 악보를 읽을 줄은 몰랐으나 문교부 장관과 호영호재 하는 사이였으며 저널리즘계에서 잔뼈가 굵어 상당한 지불을 하기도 했다. 요컨대 그는 수완 좋고 매력 있는 인물로서 일단 오페라 극장에 출자를 하기로 마음먹자 그 일을 같이 도모하기에 지극히 적당한 인물을 알아볼 줄 알았고 곧장 피르맹 리샤르를 찾아갔던 것이다. 피르맹 리샤르는 저명한 음악가이자 대단한 호남아였다. 그가 오페라 극장의 새 지배인으로 지명되었을 때의 모습을 르비데 떼아트르는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다. 피르맹 리샤르 씨는 약 50살쯤 된 남자로 훤칠한 키와 군살 없는 당당한 몸집을 하고 있었다. 저명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위엄을 갖추었으며 원기왕성한 혈색에다 짧게 다듬은 순 많은 머리카락에 그와 더없이 잘 어울리는 수염을 기른 용봉이다. 또한 매력적인 미소와 담담하고도 적나라한 눈빛이 묘하게 뒤섞일 때는 실제 성격보다 어딘지 좀 더 우울한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이런 피르맹 리샤르 씨는 매우 이름 있는 음악가이다. 능수능란한 화성학자이자 정교한 대위법 작곡가인 그는 주로 장대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곡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작품 목록에는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실내 악곡들과 피아노 곡들, 독창성 넘치는 소나타와 다른 소품들이 수없이 많다. 예컨대 콩세르 바투아르 음악회에서 연주된 헤라클레스의 죽음은 그 장엄한 서사적 호흡으로 자신의 은사이기도 한 글릭을 연상시킨 바 있다. 그는 또한 글릭에 못지않게 피치니도 좋아하며 그 밖에도 마이어베어, 처마로사, 특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베버에 열광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바그너에 대해서는 자신이야말로 프랑스 최초로 아마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잠깐 이쯤에서 인용을 멈추어야겠다. 이만해도 피르맹 리샤르 씨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악과 음악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그가 내심 다른 모든 음악가들 역시 자신에게 호의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들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리샤르 씨는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며 상당히 고약한 성격을 가진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두 신임 동업자께서 오페라 극장에 부임한 처음 이틀은 그처럼 장대하고 아름다운 기관을 관장하게 되었다는 뿌듯함을 만끽하는 가운데 지나가 버렸다. 요컨대 며칠 전 자신들의 배꼽을 빠지게 만들었던 그 익살 아닌 익살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듯 어떤 뜻밖의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 유령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고 지낸 것이다. 그날 아침 피르맹 리샤르 씨가 집무실로 출근한 시각은 정확히 11시였다. 비서인 레미 씨는 대여섯 통이 넘는 편지들을 내놓았는데 하나같이 사적인 서명이 되어 있는 터라 겉봉을 미리 뜯지 않은 상태였다. 한데 그것들 중 유독 한 통의 편지가 리샤르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이유인즉슨 겉봉에 씌어진 서명이 붉은 잉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전 어디선가 그와 비슷한 필체를 본 듯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봉투에 적힌 붉은 필체가 일전에 본 계약 규정서의 수수께끼 같은 가필 글씨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치하고 뻣뻣한 글씨체가 영락없는 그 계문서의 필체였던 것이다. 그는 지체 없이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친애하는 지배인 선생, 최고 수준의 오페라 단원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과의 계약을 갱신 및 종결하시느라 한창 바쁘실 이맘때에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 결행하신 작업들은 내가 보기에도 대부분 확실한 전망과 극장의 합의에 근거할 뿐 아니라 대중의 지식과 취향에도 부합하고 있으며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거의 혀를 내두를 만한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카를로타 양과 소렐리 양, 고 앙증맞은 잔무 양 및 그 밖에도 선생께서 재능과 자질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단원들을 위해 취하신 조치들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께선 내가 지금 왜 이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는 결코 작행 카페라든가 싸구려 술집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그 얼간이 같은 목소리의 카를로타 양에 대해 논한다거나 마차 안에서나 제대로 들릴 뻔한 성량을 가진 소렐리 양이나 저 들판의 송아지처럼 춤을 추는 잔무 양을 새삼 이러쿵저러쿵 들먹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재능은 대단하되 당신의 시기심이 모든 중요 배역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는 크리스틴 다의 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컨대 당신은 현재 그 알량한 업무를 당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저녁 당신이 아직 사이벨역에 크리스틴 다의 양을 출연시켜 그 목소리를 듣고자 다행히 내쫓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높이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록 마르그리트 역은 일전에 그녀가 대성공을 거둔 후 금지시킨 상태일 테지만 말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후로 내 지정석은 반드시 빈 채로 놔두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솔직히 요즘 들어 오페라 극장에 왔다가 내 자리가 다른 사람들 차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불쾌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특별히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나는 그에 대해 이러한 항의를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보다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성격이며 나아가 그간 내게 잘해주었던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아마도 나의 보잘것없는 광기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본 결과 당신이 내가 보낸 계약 규정서를 검토한 바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고 결국 당신이 나를 무엄하게도
우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해두건대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면 절대로 내 지정석을 멋대로 빼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앞으로 나를 지배인 선생의 겸손하고도 원만한 친구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편지에는 르비 때 테아트르에 실린 자그마한 광고문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페라의 유령에게 리샤르와 몽샤르맹에 묵과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우린 어디까지나 경고를 했었고 당신의 계약 규정서를 분명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길. 피르맹 리샤르 씨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벼랑간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르망 몽샤르맹 씨가 똑같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황급히 걸어 들어왔다. 둘은 잠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장난이 끝난 게 아니었네. 아쉽게도 좀 썰렁했지만 말이야. 리샤르 씨의 말에 몽샤르맹 씨가 물었다. 하지만 대체 뭐 하자는 뜻일까? 자기들이 전직 오페라 극장 지배인이었으니 앞으로 지정 박스석 하나쯤은 마땅히 배려해달라는 말인가?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차례의 문서가 모두 전임자들이 장난스레 고안해낸 교묘한 농담거리로 밖엔 생각되지 않았다. 하여튼 난 왠지 이대로 계속 쓸데없는 장난이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피르맹 리샤르가 문득 소리쳤다. 뭘, 아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아르망 몽샤르맹은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다. 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오늘 저녁에 자석을 마련해달라는 건가? 피르맹 리샤르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에게 만약 자리가 아직 비었거든 2층 5번 박스석을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 앞으로 예약해두라고 지시했다. 마침 좌석은 비어 있었고 그 즉시 지시는 이행됐다. 한편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는 각각 카푸치누 대로에 스크리브가와 오베르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데 발신인이 오페라의 유령으로 되어 있는 두 장의 편지가 마침 카푸치누 대로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발송되었다는 것을 몽샤르맹은 봉투를 살펴보다 발견했다. 그거 보라구. 리샤르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나이도 지긋한 신사들이 어쩌면 그렇게 싱겁기 그지없는 장난을 즐길 수 있는지 한심해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네도 봤지만 카를로타 양과 소렐리 양 그리고 잔무 양에 대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옹샤르맹이 발끈하자 리샤르는 쏘는숨을 지었다. 여보게, 저들은 아마도 우릴 보고 배가 아파 안달이 나는가 보이. 잡지에다 돈 주고 광고까지 싣는 걸 좀 보게나. 그렇게도 할 일이 없을까? 좌우간, 저들은 아무래도 고 예쁘장한 크리스틴 다의 양에게 꽤나 관심이 있는 것 같으이. 자네도 나만큼 잘 알지 않나. 그녀가 종숙하기로 얼마나 평판이 높은지. 리샤르의 말에 몽샤르맹은 한쪽 눈을 윙크하며 대꾸했다. 하하, 그깟 평판이라는 것은 종종 어줍잖게 얻어지곤 하지. 날 보게 음악에 그럭저럭 조예가 깊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솔 음계와 파 음계 사이의 차이점도 제대로 모르질 않은가 말이네. 그러자 리샤르는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답했다. 이것 봐. 자네가 음악에 조예가 깊다는 평판이 있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는구만. 그러니 안심하게. 그리고는 피르맹 리샤르는 수위에게 벌써 2시간이나 현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수들을 차례차례 들어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돈이나 명성 혹은 해고 결정이 떨어질지를 조바심 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배인의 집무실 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루나절이 계약의 파기나 성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면담을 진행하느라 지나갔다. 온갖 짜증과 술수, 청혼과 협박, 꾸중과 칭찬으로 점철된 피곤한 하루 업무를 마치자마자 두 지배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5번 박스석에 드베인느 씨와 폴리니 씨가 과연 앉아서 공연 관람을 잘 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할 생각 없이 허겁지겁 귀가를 서둘렀다. 이전 지배인들이 퇴임한 이후 오페라 극장은 단 한 차례도 휴장한 적 없이 리샤르 씨의 주관하에 필요한 몇몇 조치만 취한 채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는 각각 2통의 우편물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는 유령에게서 온 감사 편지였다. 친애하는 지배인 선생, 우선 멋진 저녁 공연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다에는 우아하기 이를 데 없었고 카를로타는 화려하지만 평범한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합창단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더군요. 이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 24만 프랑에 대해 답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23만 3,424프랑 70상팀입니다만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내 연봉의 첫 열흘에 해당하는 6,575프랑 30상팀을 이미 지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만. 오페라의 유령. 또 하나는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에게서 온 편지였다. 안녕하신지요?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파우스트 공연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2층 5번 박스석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곳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자리니까요. 계약 규정서의 제63번 항목에 마지막 별행 내용을 잊진 않으셨겠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 이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마침내 피르맹 리샤르는 편지를 거칠게 구기면서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역시 문제의 5번 박스석을 개방했다. 다음 날 집무실에 나온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는 전날 저녁 2층 5번 박스석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 제출된 경비원의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오늘 저녁. 보고서는 전날 저녁 때 씌어진 것이다. 공연 제2막 시작 때와 중간 부분 2차례에 걸쳐 2층 5번 박스석을 비우기 위해 경찰대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그곳에 착석했던 관객들이 시끄럽게 웃어대면서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늘어놓느라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물론 주위에선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난리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내 여자 안내원이 도움을 요청했고 곧장 본인이 가서 필요한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데 그들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횡설수설만 해대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소란을 일으키면 강제로라도 자석을 비우겠노라고 경고를 했다. 하지만 그곳을 나오자마자 또다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다른 관객들의 항의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경고했던 대로 강제 퇴실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희죽거리면서 돈을 도로 환불해 주지 않으면 결코 나가지 않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다. 잠시 후 다시 진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여 그들을 다시 도로 좌석에 들여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단호하게 퇴실 처분을 내렸다. 경비원을 데려오도록 하게. 리샤르는 그러지 않아도 제일 처음 이 보고서를 읽고 푸른 색연필로 밑줄까지 그어놓은 비서에게 버럭 소리쳤다. 비서인 레미 씨는 24살로서 섬세한 콧수염을 기르고 우아한 인상에 당당한 체격을 갖춘 젊은이인데 낮 시간 동안엔 의무적으로 프로코트 차림이어야 했고 지배인 앞에선 늘 눈치 빠르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갖춰야 했으며 연봉 2,400프랑을 받는 입장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쌓인 신문을 죄다 열람하고 자질구레한 편지들의 답장을 작성하며 약속을 조정하고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말상대를 해주고 어디가 아픈 배우를 데리러 가며 그래도 펑크가 날 경우 대역을 물색하고 극장의 각 책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등인데 어느새 미리 연락을 취해놨는지 즉각 경비원을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리샤르는 머뭇머뭇하는 그에게 퉁명스레 말을 던졌다. 자, 대체 어찌된 일인지 좀 들어봅시다. 경비원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빠르게 풀어나갔다. 한데 그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까? 몽샤르맹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쳤다. 지배인 선생님, 그들은 아무래도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서 가만히 잠자코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음껏 웃고 떠들 기분이었던가 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이 처음 극장 박스석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밖으로 다시 나오더니 여자 안내원을 황급히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자 다짜고짜 박스석에 아무도 없질 않느냐고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자 그들 얘기가 자신들이 박스석에 들어가려는데 문득 여긴 누가 있소이다 라고 웬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몽샤르맹 씨는 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리샤르 쪽을 흘낏 보았는데 친구는 왠지 전혀 웃는 기색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이런 식의 에피소드에는 아주 이력이 난 처지라 보통 처음엔 당하는 사람마저 흥겹게 하다가도 급기야는 짜증을 내게 만드는 그 속에 담긴 농간을 간파하지 못할 만큼 아둔하지가 않았다. 한편 경비원은 또 나름대로 몽샤르맹 씨의 웃는 분위기에 보절을 맞추느라 자신도 웃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화를 자초하는 웃음이었다. 리샤르의 이글거리는 시선과 마주치자마자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려던 경비원의 표정은 허겁지겁 꼬리를 감추고 바짝 경직된 얼굴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여튼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분명 박스석 안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리샤르는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던지듯 물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배인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오른쪽 박스석도 왼쪽 박스석도 전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맹세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든 게 그저 하찮은 장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여자 안내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여자 안내원 말이군요. 그야 별거 아닙니다만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 유령이라고 말이죠. 그게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경비원은 희죽희죽 웃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웃어야 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되었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자마자 그저 다소 어둡기만 했던 리샤르 씨의 표정이 돌연 불그락부르락 변해가는 걸 보았던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여자 안내원을 데려오시오. 지금 당장. 그 여편네를 대령하려고. 그리고 모두 밖으로 나가 있어. 경비원은 일순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리샤르가 워낙 악을 쓰며 닥치시오!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입을 떼지 못했다. 아마 이 대극장 지배인이 다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엾은 경비원의 입술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태세였다. 대체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것이 뭐요? 어디 물어나 보자는 투로 리샤르가 질문을 던졌는데도 된통 주눅이 든 경비원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난감해하는 표정 속에는 그 존재라면 자신 또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 오페라의 유령 한번 보기는 본 거요? 경비원은 이번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씩씩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안 됐지만 할 수 없지. 리샤르는 내뱉듯 싸늘하게 말했다. 경비원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지배인이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리샤르 씨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앞으로 유령인지 뭔지를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요. 누구든 직접 보지 못했다면 놈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법이니까.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기나 할 것이지.